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일본의 문자는 기원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와 문화 유래에 대한 심각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또 무슨 발표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기원전에 사용하던 벼루가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문자가 사용된 것은 5세기경이라고 알려졌지만 이제 문자의 사용이 기원전으로 올라가는 큰 발견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1일에 있었던 유물 발견에 대한 발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 후쿠오카시의 문화재과는 길이 9cm 정도의 벼루를 발견했다. 기원전 야오이 시대 중기 후반 제품이다. 뒷면 중앙에 두 개의 검은 선은 글씨이다. 오, 임이나 술, 수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일본 고고학계는 정확한 기원과 벼루와 문자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했습니다. 코쿠가쿠인 대학의 야나기 야스오 교수가 그동안 이러한 연구 결과를 4월 말에 발표했고 언론에 서서히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벼루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곳은 일본이 부지런히 땅을 파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나라현에 있는 분지에는 동서 약 2km, 남북 약 1.5km의 대규모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연 취락지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야오이 시대 말기부터 고분 전기 기간으로 추측합니다. 이곳을 발굴하면서 나오는 유물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계속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벼루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6월에는 오사카의 한 유적지에서 돌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야오이 시대의 기원 후 1세기 벼루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6.5cm, 폭 2cm의 숫돌처럼 보이는 것인데 분명히 벼루이기 때문에 일본은 기원 전에 이미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유물들이 계속 찾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발표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시가현 유적지에서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문자가 적혀있는 나무 조각을 절단해 만든 검은고 조절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스카 시대이고 그 당시에 이미 문자를 널리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한 거죠.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세계 고고학계가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고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인들의 역사 조작과 왜곡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있는 일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쪽 가야를 지배했고 임나일본부라는 한반도 지배 기관이 있었다는 등의 고대사 왜곡은 물론이고 독도 등 근현대사까지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신문화, 문자와 사회문화 등이 한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C19 때문에 다 죽어나가도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책은 따라하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문자의 유래가 신라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치며 부인합니다. 도리어 한글의 뿌리는 일본 고대 문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히루 신사에서 발견된 아히루 문자가 한글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443년 한글 창제년보다 앞선 538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한글과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루 문자에 대해서는 단군 시대의 고대 문자인 가림토 문자와의 연관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인도 등 국가에서도 가림토 문자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많아서 모두 개별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에서 넘어온 모든 문화와 역사는 일단 부정하면서 자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문자와 언어와 문화도 기원전부터 스스로 다 만들었다고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고대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의 고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자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세계 인류 역사상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거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일본에서는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뭐라도 파헤쳐보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사 컴플렉스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 후지무라 시니치 사건입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시니치가 20년 동안 162곳의 유물을 모두 조작해서 일본 역사를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 조작한 거죠. 2000년 마이니치 신문의 추적으로 조작이 들통난 후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 기원을 다시 7만 년 전으로 돌려놓는 해프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인류 고고학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일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돌 조각이 벼루인지 문자인지를 인정받으려면 그동안의 역사 왜곡과 조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현재의 역사 교과서부터 똑바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더 큰 돌 조각과 대단한 발견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 조작과 왜곡에 용쓰지 말고 빨리 시19 대책이나 똑바로 해서 국민들 생명이나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본 어떡합니까? 한국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진단키트를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단키트 한번 요청했다가 역사 왜곡부터 위안부, 강제노동, 독도, 대마도, 칠광구 등의 현안들을 바리바리 싹 다 들고 나올 대한민국 정부가 무서워 간접적으로 중요한 이유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베 신조가 이 모든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서라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데 또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능 폐수 속 세슘을 기존 흡착제보다 10,000배 빠르고 99.1%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흡착제를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속도와 효율로 물속에 방사능 세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사능 폐수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폐수 속에는 세슘, 코발트 등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사능 세슘은 물에 잘 녹아 외부 유출 가능성을 높인 반면 제거가 까다롭고 반감기도 30여 년에 이릅니다. 또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체내 흡수 시 근육 등에 축적될 수 있으며 환경에 유출될 경우 장기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방사성 폐수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핵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위험한 방사능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는 세슘 흡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슘 흡착에 활용되지 않는 입자 내부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고 입자 표면은 표면적이 큰 겹꽃 모양의 나노 구조로 합성했습니다. 속이 텅 빈 세슘 제거용 꽃 모양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는 원자력 시설 사고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폐수나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강산성의 재염, 공정 폐액을 처리할 때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기존 흡착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적은 양으로도 대량의 방사성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폐액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가 쉽고 간편해 상용화의 필수 조건인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이며 미국, 일본, EU 등 해외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방사성 세슘을 제거해야 하는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되어 그만큼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박사팀에서 원격 제어로 방사성 폐수 속을 유영하면서 세슘을 감지, 제거하는 화학적 미세수중 로봇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원자력연구센터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 5월호에 게재되었고 작년 5월 27일에 관련 특허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나노 흡착제는 기존 밀입자 형태의 금속 페로시아나이드에 비해 세슘 흡착 속도가 10,000배나 빠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사용된 타이타노 실리케이트에 비해서도 32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흡착 용량도 뛰어납니다.
1g당 최대 454mg의 세슘을 제거합니다. 기존 금속 페로시아나이드에 비해 3배, 타이타노, 실리케이트 대비 1.7배 뛰어난 결과입니다. 어렵게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조가 쉽고 빠르고 효율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나노 흡착제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더욱 유용합니다. 대표적 경쟁 이온인 칼륨이 5000ppm 이상 들어있는 폐해소에서도 세슘을 선택하는 분배 계수가 기존의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 261배나 높았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는 원전의 특성상 바닷물에서 세슘을 제거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바닷물은 여러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언뜻 생각해도 세슘을 골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이 제품은 바닷물 속에서도 세슘을 99.1% 이상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타이타노 실리케이트의 제거율 78.9%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입니다. 이런 대단한 결과물은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 연구팀은 실제 현장 활용에 집중해 산성에 강한 티타늄을 사용했는데 이 티타늄의 기능적 효과와 꽃 모양의 특별한 형태 덕분에 강산성 폐해소에서도 99.8% 이상의 세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페페TV야, 예끼 이놈아, 뭘 그거 가지고 일본이 매달리겠니? 진단키트도 그렇게 급한데도 말 돌려서 중요한 이유 타령하는데 그 방사능 폐수 정화하려고 한국에 바짝 엎드리겠냐? 네, 일본은 생각이 있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전사고 9주년을 맞은 일본 후쿠시마를 현지 조사한 결과 심각한 재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벨기에, 일본, 한국 등 다국적 방사선 방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린피스 팀은 그동안 집요하게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일본의 아베 신조에게 꾸준히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왔는데요. 이번에도 특별히 일본을 위해 현지에서 방사선 측정 등 종합적 실태 조사를 벌인 후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확산, 기상 영향과 재오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베씨, 잠깐 나와서 이것 좀 듣고 가세요. 일본 걱정해주시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베씨 보라고 준비한 보고서예요. 어디 가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린피스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멜트다운에 따른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 정기적으로 현지의 방사성 오염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작년에 일본을 끔찍하게 핥히고 간 10월 태풍 하기비스의 피해 이후 3주간 현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이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 귀환 곤란구역에서 방사선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는데 산림에 쌓여있던 방사성 오염물질이 평지로 이동해 재오염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조사팀은 태풍으로 인해 오염물질들이 물에 쓸려 내려간 산림지대 측정구역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감소하고 평지에서는 오염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이야 올라가지 않으면 그나마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오염물질들이 하기비스에 쓸려 내려와 평지, 즉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도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기비스가 방사능 청소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나 봅니다. 방사능을 무시하고 2017년 3월 피난 지시를 해제해 주민 기환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미에와 이타테의 피난 지시 해제 지역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미에 마을에서 조사한 5,581곳 중 제방과 도로 지역의 99%가 일본 정부의 장기 재염 목표치인 0.2상 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돌았습니다. 이 마을의 평균 설량은 0.8 마이크로시버트, 최대값은 1.7 마이크로시버트로 사고 이전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타테 마을에서는 총 3,651개의 지점에서 수치를 측정했는데 이 중 96%가 측정치에 0.23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골 때립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하기비스 이후로 후쿠시마 내 방사능 측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10월 이후에는 모니터링 측정 장치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일본은 특이한 방사능 기준치로 주민 귀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연간 피폭 한도선량 기준치보다 연간 한도선량을 20배나 높여놓고 안전해졌으니까 돌아와서 살랍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피폭 한도선량을 정한 뒤 성급하게 피난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비판해봤자 뭐합니까? 일본 국민들의 건강 피해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후쿠시마현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환자는 악성 의심 환자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236명입니다. 이들 중 소아갑상선암으로 수술까지 한 환자는 186명입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희귀질환이라 1년에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어린이 인구가 35만 명이니 대략 3년에 1명 꼴로 발생하는 것이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봤을 때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의 소아갑상선암 발병률은 평균치보다 최소 62배에서 최고 78배까지 증가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에서 강아지랑 놀자며 브이로그나 찍고 있습니다. 상황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한국 진짜 대단하죠. 일본이 망친 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방사선 오염물 흡착제 받아가고 싶죠? 와서 받아가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봐요. 본인 자존심이 국민들의 생명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와서 받아가는 대신 사인해야 할 서류가 몇 장 있을 거예요. 뭐 역사 왜곡 불가방침 조약서라든가 독도 대마도 7강구 한국 땅 못 받기라던가 다시는 국제 자유무역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국에 대한 망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어서 우리나라에 국고 환수시키겠다는 법안 발의 동의서라든가.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일 합시다. 일.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